예,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크게 줄은 수치입니다만 교정시설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9만 5천 건 검사했는데요. 네. 715건입니다. 일단 1,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라서 다행이긴 한데 감소세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최근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약간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라가는 날의 양상을 보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많은 날 올라가고 그런 집단 감염이 적은 날은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만 해도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2건에 불과해서 예. 보통 많을 때는 10건이 넘게 발생하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네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네. 집단 감염이 많아지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집단 감염이 좀 줄어들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정부가 앞으로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될 점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보다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예. 초점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종합하자면 지금까지 나온 수치의 그 등락은 어떤 특정 공간이나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그날 많아지면 그 다음날 발표한 수치에 반영돼서 그렇죠. 이게 증폭됐다가 혹은 아닌 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의 경우에는 오늘 적은 수치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걸 반대로 이제 여쭙자면 우리 일상 속 감염은 그대로 정책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일상 속 감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네, 겁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그 효과를 집단 감염의 증가가 상쇄시키고 있는 거죠. 아, 예,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회적 예. 거리 두기를 해서 감염자를 줄였는데 예, 예. 사실 정부는 제할 일을 다 못해서 예. 시설의 집단 감염을 통제를 못하고 있고 예. 국민들이 노력해서 줄인 코로나19의 감소 효과를 정부가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일반 국민들의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아,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전히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줄여온 확산세가 다시 증폭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거리두기에 대한 좀 높은 시민들의 참여 덕분에 좀 어느 정도 많이 낮춰진 부분을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인원수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변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뭐 교정시설 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1,090명 정도가 나오고 6차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음성그룹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 또 역학조사조차도 잘 되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뭐 다수의 이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기 대응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설들의 경우에는 한 번 뚫리면 이제 집단 감염이 크게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뚫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뭐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일단 뚫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여러 부분에서 미비한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구치소에서 이후에 이제 좀 한 번 뚫린 이후에 지금 취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이제 그 교정시설로 이제 비확진자들이나 확진자를 뭐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을 이제 뺀다든지 뭐 이렇게 좀 섞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좀 확진 사례가 다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더기다가 이제 이 구치소라는 데가 수용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환기라든지 이런 좀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좀 확진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구치소라는 환경의 문제를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또 코로나19 시대라는 것은 사실 우리 것도 앞으로도 이런 위험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조건들은 같이 갖춰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치소가 이렇게 좀 밀집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이라는 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런 별도의 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 관리 자체에 대한 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음성그룹에서도 교수님 잠복기 환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계속해서 음성그룹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부분을 좀 줄여나갈 수 있겠습니까? 동부구치소에서 대량 감염이 생긴 이유는 그 초기 역학 조사를 통해서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를 제대로 발견해서 다 격리했다면 감염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했고 네.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감염자인데 이게 수용자들하고 접촉하면서 감염이 퍼졌고 근데 수용자들에서 감염이 퍼진 거를 이제 교정 당국이 알아차렸는데 그 다음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다 뒤섞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상 현재 상태는 동부구치소의 직원 수감자가 모두 다 접촉자로 간주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을 1인 1실로 격리해서 관리하지 않는 한 예. 비접촉자와 접촉자 확진자 사이에 교차 감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예. 그 교차 감염이 생기는 한은 전수조사를 계속 반복하는 동안 새로운 확진자가 나올 거다. 물론 새로운 확진자의 숫자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네. 굉장히 꼬리가 긴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데 여전히 다른 교도소에 이감된 수감자들도 1인 1식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예. 그 안에서 여전히 교차 감염이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비접촉자까지도 좀 잠재적인 확진자라고 분류를 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사실 1인 1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떤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충분히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구치소의 경우에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독방 이렇게 부르는 시설이 네.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예.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뭐 3인실, 5인실, 7인실 이런 형태로 수용이 돼 있는 것이고 지금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그 인원조차도 이제 넘는 이제 그 수용자들의 인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7인실에 이제 8인이 수용된다든지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인 어떤 수용 시설로서는 뭐 이렇게 좀 정원을 넘는 이런 수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감염병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분들을 어디엔가 다른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임시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간에 필요한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의 어떤 구치소나 또는 뭐 교도소 이런 교정 교화 시설들이 언제고 이런 1인실이 남아 있다라는 가정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수용자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다가 이제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뭐 다른 어떤 뭐 도주를 한다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런 임시적인 시설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계획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감염을 막는 좀 그런 검사 이런 것에만 치중한 대책들이 있었고 그 이후 대책들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두 분 다 이 교정 시설이 초동 조치에 미흡했던 점 뭐 이미 많이 드러났던 문제점을 언급을 해주셨고 1인 1실 배정이 잘 되지 않는 결국에는 이게 공간 분리의 문제, 병상 부족의 문제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무부 차관까지 나와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이고 대책까지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1인 1실입니까? 결국은 1인 1실이고 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조치가 필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대부분이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의료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서 예. 치료를 해야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전수 검사를 또 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계속해서 꼬리가 긴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그 교차 그건 감염이 모르겠- 발생하지 예. 않는 상황으로부터 14일은 지나야 예. 코로나 잠복기가 지나야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지점이기도 한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나선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손해배상 소송에 더불어서 이제 정부의 이런 좀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가진 헬스장 업주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문을 일단 여는 방식으로 좀 항의를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른바 이제 인증 사진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지금 헬스장 업주들이 많이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예를 들면 다른 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 왜 헬스장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집합금지를 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예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태권도라든지 뭐 발레 이런 교습소의 경우에 좀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유사한 조건인데 헬스장만 이제 집합금지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다만 지금 말씀드린 태권도장이나 발레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교습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학원에 이제 규정되는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의 이제 가정에서의 돌봄 문제나 이런 공백을 좀 메우기 위한 조치로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이게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태권도라든지 발레 이런 운동들이 특별히 헬스보다 어떤 이른바 이제 헬스라고 부르는 이런 실내 체육시설보다 특별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허용된 것은 또 아닌 거거든요. 뒤집어 네.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제한을 해서 제한적으로라도 헬스장의 어떤 영업 이런 것들을 열어주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반발하는 반발세도 좀 잠재울 수 있다. 이게 헬스장 업주님들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런 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단 회원을 상담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또 이것도 불충분하다는 게 또 헬스장 업주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방역 당국과 이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접점을 찾느냐가 중요한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헬스장은 오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근데 그보다 좀 근본적으로 지적할 지점은 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희생, 피해를 전제로 한 방역 대책이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뭐 헬스장이나 다른 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헬스장을 오랫동안 문을 닫게 하려면 헬스장이 문을 닫아서 생기는 피해를 정부가 상당한 부분을 보상해 주고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정부가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런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문만 계속 닫아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초기에 락다운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락다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의 80%를 정부가 보상하겠다. 80%요? 예, 그러니까 락다운을 하자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락다운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방역을 하면서 예. 그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에 대해서 예. 정부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예. 결국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가 네.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를 견디지 못하는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헬스장 운영업주 같은 분들이 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 좀 적절한 보상이 좀 뒷받침된다면 좀 이 같은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뭐 무작정 희생만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실 스키장 같은 경우는 물론 야외이긴 합니다만 허용 인원과 또 영업 시간 등을 좀 조절을 해서 다시 좀 문을 열었잖아요. 네. 헬스장 같은 경우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용 인원을 좀 제한하고 인원 제한.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환기 같은 그런 조건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 저는 비교적 안전하게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하는 방역 조치의 좀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입각해서 방역을 하지 않고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방역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헬스장에서 발생한 감염 사건의 숫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의 크기, 헬스장의 숫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의 제시 없이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 위험시설로 규정하고 문을 닫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국민들의 수용성이나 헬스장처럼 직접 피해를 보는 업주들의 수용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이런 기준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뭐 저희가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게 뭐 버팀목 자금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몇백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헬스장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당해야 되는 업체들도 있고 하니 아까 말씀하신 영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80% 정도를 보존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수용 가능한 그런 네. 수준일 수 있겠거든요. 네, 업주들 그렇습니다. 입장에 따라 뭐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을 닫아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분노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배달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오른 가게도 있을 거예요. 언택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배달을 하지 않는 가게 혹은 배달로 매출이 오른 가게 같은 금액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것도 좀 어떤 측면에서는 업주에 따라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한다라는 기준이 사실 지금 이제 정부의 발표에 보면은 4억 이하 매출이 이제 매출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합 제한 업종이나 집합 금지 업종인 경우에 하등적으로 이제 100만 원 또 200만 원 이렇게 추가 지급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100만 원 받는 업주, 200만 원 받는 업주, 300만 원 받는 업주가 있는 거죠. 네. 다만 이 차이는 집합 제한이 있느냐, 집합 제한이 있느냐, 집합 금지가 되어 있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뭐 배달로 인해서 어떤 매출이 늘어났다거나 또는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편의점의 사례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편의점 중에 이제 담배 매출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담배 매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제 이윤의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담배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편의점 업주들도 지금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각 업종별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 업종별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업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매출 현황이나 이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근거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세금을 신고한 거, 매출 신고한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이것은 사실은 뭐 바로바로 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의 어떤 대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또 그게 또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뒤집어 얘기하면 이미 작년 초에 이제 좀 코로나19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예상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것이 또 미리 필요했던 것인데 그러한 대책들이 또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형태의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다라는 또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런 좀 충분한 좀 형평성에 맞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또 이 업주들 또는 업주들을 대표하는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 사회가 통합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이 이 사회적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면 분명 좀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도 분명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이 이제 방역의 3대 변수로 숨은 감염, 또 대규모 집단 발병,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꼽았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숨은 감염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이 무증상자를 찾으려고 이제 선제 검사를 시행한 지 3주가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좀 당장 3단계로 격상하는 게 해결 방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증상자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어도 확진된 환자의 3배에서 한 5배쯤은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사망자 예. 숫자를 근거로 추정을 하는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무증상자가 3,000명에서 5,000명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선별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야 하루에 한 100명 예. 정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명이라고 치면 예.
2%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찾아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예, 예. 2%씩 꼬박꼬박 찾아내도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내지 않으면 숨은 감염자가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 별 효과가 없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근본적으로 선별검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방역 대책인데 예. 정부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계속 지금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역학조사나 병상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투입돼야 될 자원들이 지금 엉뚱한 데 쓰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단해서 그러면 다른 대책으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숨은 감염자는 예. 그 증상이 있는 감염자에 비해서 예. 전파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을 예. 해보십시오. 우리가 통상 80% 그러니까 이 확진되는 1,000명의 환자가 예, 예. 감염시키는 환자의 비율이 80%고 예, 예. 숨은 감염자가 그것의 3배나 5배가 되는데 예, 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치면 증상이 있는 확진자에 비해서 무증상 감염자의 감염력은 예. 증상이 있는 감염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네. 근데 그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감염자를 열심히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맞겠느냐? 예, 예. 증상이 있는 아니면 사람을 잘 찾아서 예. 예를 들면 역학조사에서 구멍이 뚫려서 14일이 넘어서도 지금 N차 감염이 계속 생기고 그게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하는 사례. 예, 예. 요양병원이나 종교시설이나 거주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그 자원을 쓰는 게 맞겠냐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지금 집중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에 예. 지금 선별검사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무증상자가 좀 전파력이 좀 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중증 환자로 좀 악화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는 따로 없는 겁니까? 무증상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연구 결과, 적학적 근거는 없는데 예. 일반적으로 무증상자는 가볍게 증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증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병의 중증도가 높고 면역 반응도 높고 예를 들어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은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의아할 수 있는 네. 게 무증상 감염자나 네. 우리가 그냥 앓고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무증상 감염도 어찌됐든 감염이 돼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는 괜찮은데 우리 네. 가족 중에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옮게 되면 또 다른 증상을 유발해서 그것이 중환자가 되거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런 그 의구심은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하는 거는 감염된 사람이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내가 증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출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증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많기 때문에 남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자가 5이면 증상이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되는데 그 1명이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의 80%를 감염시키고 무증상자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20%밖에 감염을 안 시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 전파력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 무증상자를 찾아내는데 소중한 방역 자원을 집중시키고 쓸 게 아니고 지금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등의 자원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상황을 충분히 이제 고려해 주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임시선별검사소에 있는 어떤 그 인력들을 좀 더 필요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투입을 해서 지금의 확산세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제 김윤 교수님의 이제 주장을 저희가 좀 충실히 들어봤고요. 그 방역 당국이 방역의 3대 변수로 꼽은 숨은 감염,
대규모 집단 발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제 요 얘기를 하다가 숨은 감염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발병 사례로 꼽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구치소 요 부분의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평론가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요양병원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이른바 코호트 격리 부분이었는데 예. 이게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그 내부에서 확진이 된 사람 그리고 확진이 되지 않은 사람 접촉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 집단을 이제 좀 격리하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 요양병원을 폐쇄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오히려 이 요양병원 내에서의 교차 감염이 심각해진다 이런 지적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코호트 격리, 이 동일 집단 격리 방법을 개선을 해서 이 확진자나 비확진자 중에 좀 더 이제 적은 인원이 있는 쪽은 다른 곳으로 이제 빼서 전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달리해라라는 게 이제 이 방역 당국의 조치인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긴급 대응팀을 편성을 해서 이게 방역 당국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의료진들로 구성된 팀인데 이른바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이 특공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요양병원 내의 어떤 감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됐어야 되는 것이고 역시 그리고 또 한계가 있는 또 내용들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근본적인 지점들을 또 파악하고 지금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요양병원 내에 있는 의료 인력이라는 이제 분들이 사실은 이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지금 적절하게 교육을 받거나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이분들의 경우에는 또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돌봄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업무 강도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계속 교체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긴급 대응팀을 투입한다. 이걸로는 이제 한계가 좀 있고 따라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런 것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공동 어떤 대응의 틀을 또 만든다든지 예. 이런 추가적인 좀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코로나19 사망자가 이제 26명 또 추가가 되면서 사망자가 누적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인 57%가 요양병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한 사망자 숫자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요양병원에서 대량 사망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그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중환자를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중환자실이 있는 대형 병원으로 지금 이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국민들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사실은 주로 돌봄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 요양병원도 치료라고 해봐야 아주 간단한 종류의 치료밖에 할 수 없는 기관이라서 예. 중환자를 그냥 요양병원 내에 방치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포기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요양병원에서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최근 사망자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4분의 3이 그냥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망을 하거나 요양병원 같은 예, 예, 곳에서 예, 예. 아니면 그 300병상 이하의 적은 병원, 그러니까 중환자 치료 능력이 없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체 사망자의 4분의 3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원을 못했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병상이 부족해서 중환자인데도 대형 병원으로 못 가고 사망한 사례가 전체 사망자의 4명 중 3명이고 12월 달 통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사망률을 보면 기존 사망률에 비해서 적어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사망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예.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병상과 인력을 정부가 미리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서 생긴 일종의 초과 사망,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네요. 네. 예,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인데 네. 병상은 이제 정부가 확보한다 한들 네. 인력 확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네. 누가 돌보느냐 네. 이제 숙제가 남는 것인데 네. 이제 그 인력에 대한 공백을 채우려면 임시 선별에 들어간 인력들을 좀 빼서 이런 중요한 네. 상황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교수님의 주장이시네요. 그렇기도 하고 예, 예.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짐을 나누어져야 인력이 예, 예. 확보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력 100 중에서 한 5쯤을 떼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더 쓰면 예.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지만 예. 이거를 공공병원에 다 몰아놓고 환자를 보라고 하면 공공병원이 있는 인력을 갖고밖에 환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추가적인 인력의 동원이나 확보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현 제도에 대한 수정을 포함해서 민간의 협력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숙제를 지금 이제 주셨는데 이 내용을 좀 방역 당국에서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방역 당국이 이제 숨은 변수로 꼽았기 때문에 지금 3차 유행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바이러스라는 것이 지금 영국발 변이가 있었고 지금 최근에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이 남아공발 변이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변이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존에 개발된 백신이 이런 바이러스들에게 쓰일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 이미 또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또 의구심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먼저 국내에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개연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들어온 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지역 사회를 돌아다닌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물론 이제 방역 당국이 접촉자를 격리해서 검사해서 음성으로 확인이 됐긴 했지만 격리되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새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표본 추출해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하는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인하지 않는 한 지역 사회에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영국발 변이의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변이가 생긴 부위가 좀 달라서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생기면 어떡하냐? 기존 백신으로 효과적이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적인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기존의 백신을 만드는 과정보다 기간은 굉장히 단축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새로 집어넣어서 백신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적어도 뭐 6개월, 5, 6개월은 걸릴 거라 계속해서 백신의 저항성이 있는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백신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접종을 해야 되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평론가님 견해 듣고 저희 끝낼 건데요. 지금 이게 음성 확인서 제출 받고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목소리도 있고 준비를 좀 더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이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뭐 외국인 입국을 일본처럼 막아버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능한 것인가 좀 의문이 드는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원을 이제 입국한 다음에 이제 대기 기간 동안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뭐 최악의 경우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방역 당국의 조치로도 상당 부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일가족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입국을 하는 바람에 먼저 입국해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사람이 가족 간 교차 감염에 의해서 또 이제 감염이 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방역 당국의 대응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 지적은 당장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